그러면 이제 139번입니다. 사회복지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못 고르는 것인데, 자,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음, 그간에 출제되었던 이 평가 문제를 다 풀어버리면 제일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족집기 벼락치기 강의에서는 제가 올린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올렸는데 내일 바로 직원쌤한테 그 강의실 게시글에다가 올리라고 할 거니까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고요. 단원별 기출문제집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뭐 따로 볼 필요, 거기서 그간에 나왔던 정책평가에서 나왔던 문제 그냥 그것만 뽑아가지고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는 풀어보시고 강의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정책평가는 거의 나온다고 봐야 돼요. 나온다고 봐야 하고, 자, 사회복지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정책평가는 가치지향적 성격을 띱니다. 이게 이번에 논점 또 나왔잖아요. 이 가치지향적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그죠? 이거 가치지향적입니다. 가치 중립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정책평가란 정책 활동의 가능을 하기 위한 정보 수집, 분석, 해석 활동이다. 이거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평가의 유용성은 담당자의 사용 의지 유무의 영향을 받아요. 받지 않는다 해서 또 틀렸죠. 그죠? 기업과 T가 틀렸고. 그죠? 자, 좁은 의미의 정책평가는 하는 거다. 뭐 이거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딩과 디을이 맞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지금 그간에 나왔던 기출문제, 평가와 관련해서 나온 문제를 풀어버리면 돼요. 단원별 역대 기출문제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들 그 핵심 이론 완결 폐기든 뭐 그걸 지금 듣는데 혹시라도 기출문제집을 그걸로 하지 않고 다른 걸로 하고 있는 경우는 프라임에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제 정책론 강의하는 곳에 파일을 첨부해 드릴 거니까 그 문제를 그냥 푸세요. 나왔던 문제를. 그러면 해결돼요. 맞출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이제 140쪽인데, 140번인데, 자, 보세요. 이제 테마 이제 16번입니다. 정책 결정 이론이죠. 이번에 이제 정책론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행정론에서 또 나와버렸잖아요. 그죠? 행정론에서는 이게 의사결정 이론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정책론에도 나오고 행정론에도 나와버렸어요. 이번에는 두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자, 이 정책결정이론, 자, 합리무형.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봐버리죠. 여기서 최선의 정책 대안. 왜냐면 정책결정제하면 전지전능 하거든요. 전지전능. 그래서 이제 여기 최선의 정책 대안이 가능하다. 그죠? 모든 대안을 다 검토할 수가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기억 맞습니다. 일단 이제 이게 맞으면 선생님들은 이거 적용해야 돼요. 그대로. 시험장에서는. 알았죠? 이거 이제 일단 적혀야 하고, 그죠? 자, 만족모형. 합리모형보다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정책 결정이 어렵죠. 왜냐면은 만족모형은 만족할 만한 정도에서 그냥 그쳐요. 얘는 혁신적이다가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니은이 날아가는 순간 답은 2번이 나왔네요. 그냥. 자, 근데 이제 디귿 보면 최적 모형은 정책 성과를 최적화한다는 거죠. 정책 성과를 최적화한다는 것은 정책의 투입보다 산출이 더 커야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효율성인데 경제적 합리성이죠. 그 다음에 초합리성까지 고려하지. 치읓, 여기 치읓. 그죠? 그래서 얘는 이쪽입니다. 점증 모형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체계론적 시각에서 정책 성과를 최적화한다. 그죠? 이게 맞죠? 이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책 분석, 길버트와 트레의 정책 분석에서 보면, 자, 어떤 정책을 만들려면은요, 이렇게 만들 때는 형성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정책을 만들 때, 그죠? 형성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 이 형성 과정을 분석하는 게 과정 분석이에요. 어떤 정책을 만드는 거니까요. 어떤 대안을 만드는 거예요, 대안을. 결국 대안이 만들어진 대안이 이제, 이제 집행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여기까지가 형성 과정에 대한 분석이 과정 분석이에요. 그 다음 이제 만들어진 정책. 뭡니까?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출물이죠. 그죠? 이게 산출물이잖아요, 결국은. 그죠?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출물. 그죠? 그 산출물의 집행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기가. 집행과. 그게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 산물을 분석하고 있어서, 이 산출물을 분석하고 있어서, 여기가 산물 분석이에요. 알았죠? 이 산물 분석은 뭐냐면은, 그냥 만들어진 이 대안이 또는 이제 정책이, 이 제도가, 정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 요소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용 분석입니다.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선택 차원 네 가지에 따라서 이제 구성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제 선택 차원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고, 급여 자격, 누가 급여를 받는지, 그죠? 그들에게 무엇을 주는지, 급여의 종류, 그걸 어떻게 전달하는지, 그죠? 그 다음 그것이, 그걸 이제, 뭐, 재원은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재정책에. 이 네 가지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그럼 이제 집행하고 나면 이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집행한 이후에, 실제 이제 집행하고 난 이후에 그 결과, 이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여기 이제 성과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과정 분석, 그 다음에 산물 분석, 즉 내용 분석, 그 다음 이제 성과 분석, 성과 분석은 또 효과 분석이라고도 하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나뉘는 건데요. 자, 여기 과정 분석은 정책의 운영과 관련된 게 아니라 계획과 관련되어 있죠. 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분석한 거잖아요.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계획. 그죠? 그래서 여기는 계획가예요. 계획가. 그렇죠? 이 산물 분석은 만들어진 이 대안들에 대한 집행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집행. 그래서 얘는 운영과 관련된 거, 운영과. 여기가. 알았죠? 운영. 그러니까 운영이 뭐예요? 행정이잖아요. 행정. 그러니까 얘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알았죠? 그다음 이제 정책 분석들은 할당, 급여, 재정 전달 체계. 아까 산물 분석이잖아요. 그죠? 정책의 내용 구성 요소의 애들이 이 선택 차원 네 가지가 산물 분석이에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옳은 거는 지금 4번이네요. 자, 조사 방법의 이론적 분석과 가장 그 밀접한 것은 우리 이제 성과를 분석하는 것은 이게 평가거든. 평가. 평가는 뭐예요? 평가. 평가는 이게 조사 분석과 관련되어 있죠. 우리 평가조사 있잖아요. 평가조사. 그래서 욕구조사와 평가조사에서. 그죠? 이 과정 분석이 아니라 여기 성과 분석입니다. 여기가. 알았죠? 성과 분석.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4번이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할당 원리인데요. 할당 원리. 자, 할당의 원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교섭적 욕구 원리에서 규범적 기준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죠? 교섭적 욕구. 자, 이건 뭐예요? 어, 이제 보편주의냐, 선별주의냐, 그죠? 그 다음 이제 이걸 이렇게 나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가 교섭적 욕구, 여기가 보상과 기여, 진단적 구분, 자산조사. 그죠? 자, 이제 교섭적 욕구와 보상 기여는 얘는 보편주의적 자격 방법이고, 그죠? 급여 자격자 선정할, 급여 자격자를 결정하는 법. 이거 사회적 할당입니다. 사회적 할당이 뭐예요? 사회적 할당. 누구한테 할당할 것인가? 그죠? 누가 급여 자격을 얘기해, 급여 자격. 급여 자격자를 결정할 때 다 주면 보편주의, 골라서 주면 선별주의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이게 이분법이고, 근데 이렇게 네 가지 이제 선택장으로 더 나눈 거예요. 자, 교섭적 욕구는 여기에 있거든요. 그죠? 이 둘은 뭐예요? 누구한테 줘요? 집단한테 주죠. 그래서 이걸 집단지향적 할당 또는 범주한테 주죠. 그 범죄들은 다 주니까 범주지향적 할당. 진단적 구분과 자산조사는 개인한테 주죠. 그래서 여기 개인별 할당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욕구 판단 기준인데 무슨 말이냐면 교섭적 욕구는 집단한테 주는 거거든요. 여기 집단한테. 근데 이 집단인 것을 어떻게 판정하죠? 바로 규범적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규범적 판단이죠, 여기가.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보상기여도 집단한테 주는데 그 집단인 것을 어떻게 판단하죠? 규범적 기준에 의해서. 다음은 여기다가는 앞에 형평성에 입각한, 형평성을 위한 규범적 기준, 판단이라고 해도 상관없다고 했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진단적 구분은 이 개인한테 주는 건데, 근데 이 개인인 걸 어떻게 판단하죠? 전문가의 기술적 진단, 그죠? 자, 자산조사는 이 개인한테 주는데, 이 개인인 걸 어떻게 판단하죠?
경제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경제적 기준. 그래서 여기 보면 자산조사나 욕구에 대한 경제적 기준이면서 개인별 할당인 거야. 개인별 할당이면서 경제적 기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죠? 자, 요거 좀 맞았고요. 요거 맞았고. 자, 그러면 여기 공원 피해 집단에 속하는 거 이거 사회적 희생자. 피해 집단이 바로 사회적 희생자죠? 여기 사회적 희생자예요. 사회적 희생자. 공원, 업적, 그죠? 그다음 이제 여기 그래서 아까 보상, 기업 여기 공원이 들어가고 사회적 희생자 여기 들어가요. 사회적 희생자에게 보상해 주는 거, 그죠? 보상의 원리, 보상의 원리. 여기가 보상의 원리, 보상. 사회적 희생자, 긍정적 차별 여기 들어간다고 했죠? 성차별 희생자들한테 긍정적으로 차별해가지고 긍정적인 보상을 주는 거예요. 여성고용 할당제, 장애인업무 고용제, 이게 보상의 원리. 자, 진단적 구분 여기 있잖아요. 진단적 구분. 재화 서비스 필요성을 누가 판단해요? 전문가가 판단해요. 아까 전문가의 기술적 진단, 그죠? 자, 근데 여기도 맞잖아요. 지금 다 맞잖아요, 여기. 그죠? 근데 여기 보면 교속적 욕구의 원리는 보편주의입니까? 선별주의입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얘 둘은 보편주의예요, 얘들은. 얘 둘은 선별주의고. 근데 얘가 더 선별주의, 얘가 더 보편주의. 그러니까 교속적 욕구는 보편주의죠. 선별주의가 아니라. 따라 답이 4번입니다. 그죠? 기출 문제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풀고 내가 풀었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이렇게 이제 각 지문이 왜 맞고 왜 틀린지를 알려면 해설이 정확해야 돼, 해설이. 그래서 이제 왜 맞았는지 보충 설명, 왜 틀렸는지 오답풀이가 정확해야 돼요. 알았죠? 자, 계속 보면 여기 이제 증서입니다. 이건 뭐예요? 사회적 급여죠? 사회적 급여에서 현금 급여에 비해 증서가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현금, 그 다음 증서가 가운데 있죠? 그 다음 현물이 여기가 있어요.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죠? 목표 달성, 즉 목표율성이 높은 건 누구예요? 얘죠? 얘가 목표율성. 목표율성은 현물이 제일 높고 그 다음 증서 현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금에 비해서는 증서가 목표 달성이 효과적이죠. 그죠? 현물이 제일 높으니까. 그죠? 자, 소비자 선택권으로 보게 되면 소비자 선택권은 누가 제일 높아요? 얘죠. 소비자 선택. 그러면 얘가 높으면 얘가 제일 높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현물에 비해서는 증서가 소비자 선택이 더 높죠. 낮은 게 아니라, 그죠? 바로 답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서가 나와버리면 현금 현물도 동시에 같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만약에 현금이 나오면 현금이 틀린 것은 현물을 집어넣어서 틀리게끔 나올 거 아니에요. 현물급여 문제가 나오면 거기다 현금을 집어넣어서 틀리게끔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제 현금과 현물이 나오면 어차피 두 개를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데 증서는 얘들 비교하게 된단 말이죠. 자, 여기 보세요. 현물급여에 비해서 공급자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데 유리하다. 그죠? 왜? 현물급여는 공급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죠. 이 공급자가 소비자를 결정합니다. 근데 증서는 수요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했으니까 수요자가 공급자를 찾아 나서요. 그래서 공급자 간의 경쟁이 유발되는 겁니다. 자, 공급자가 소비자를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현상이 발생되죠? 자의적 선택과 회피하는 현상이 발생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수요처가 충분하지 않을 때 더군다나. 자, 그다음 이제 여기 현물급여에 비해서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접근이 이루어져야죠. 왜? 얘도 현금의 성격이 있으니까 어떻든 일정 용도 내에서는 어떻든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 선택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알았죠? 자, 다음 이제 전달체로 오겠습니다. 전달체계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2순위라고 해놨을 거예요. 여기다가 얘는 왜 그러냐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문제가 전달체계 문제가 지방분권에서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무조건 나오잖아요. 전달체계 거기서 무조건 대놓고 한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빈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내기도 하고 안 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죠? 그리고 이제 또 전달체계가 또 행정문에도 있기도 하지만 일단 어떻든 중앙이야 지방 그 정부 전달 체계와 민간 그죠? 그다음 이제 정부 전달 체계 내에서 중앙이냐 지방
그죠? 민간 전달체계 내에서 비영리냐 영리냐인데 자, 여러분 봐보세요. 옳지 않은 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보다 사회통합이나 평등과 같은 목표 달성에 유리합니다. 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비해서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틀렸잖아요. 그죠? 이거 지방분권화 문제잖아요, 이거. 그죠? 지방분권화 문제예요. 지방자치. 자, 답은 바로 나왔고. 자,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은 공공부문과 연계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영리기관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고 효율성을 추구한다. 그죠? 영리가 민간이에요, 영리. 순수 민간. 영리. 그죠? 자, 최근 서비스 생산 전달에 있어 지방정부와 민간 역할이 증대되고 있죠? 그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복지다원주의니까.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재원입니다. 어차피 재원도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간접세 인상은 물가 상승 요인이 됩니다. 왜 그래요? 간접세가 뭐예요? 이게 소비세잖아요. 간접세 안에 소비세가 있죠? 그죠? 여기 소비세 특불로 또 나뉘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1번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는 들어가지만 소비세가 간접세예요. 그죠? 따라서 소비세가 들어가면 안 되죠. 자, 우리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나뉘죠? 이거 나오면 뼈대 딱 그려버려야 돼. 딱 머릿속에 구조가 되줘야 돼요. 그죠? 여기가 조세죠? 즉, 일반 예산이죠? 일반 조세라고도 하고, 그죠? 여기는 사회보험료죠? 사회보험료는 사회보장성 조세라고 했습니다. 그죠? 사회보험료. 그죠? 그럼 조세 지출이죠? 근데 여기 조세가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간접세가 여기가 소비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틀렸고. 자, 간접세는 비례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득 재분배 중립적이다가 아니라, 간접세는 역진적입니다. 역진적. 역진적. 알았죠? 그, 이제 가장 누진적인 것은 이제 직접세 쪽으로 가는 것이고, 어쨌든 이제 소득 분배의 역진적이다. 자, 그럼 이제 조세 가면은, 직접세가 이제 가장 누진적이죠, 이쪽에. 자, 그 다음에 조세 가면은 일부 소득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료는 재분배 효과가 대체적으로 누진적이지 않습니다. 여기도 역진적이죠. 왜 그러냐면, 조세 지출에 해당되잖아요, 얘가. 조세 감면이. 그죠? 조세 감면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감면을 받는 건데 저소득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진적입니다. 자, 조세는 모두가 부담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알았죠? 자, 이제 답은 쉽게 1번에서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한번 재정 또 물어봤어요. 자, 이거 19회 때 나왔네요. 한국사회복지정책재원은 민간 기부금이 아니라 공공재원에 의존합니다. 사회복지재정이 수행하는 기능 가운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득 재분배. 맞죠? 그래서 이제 2번이 맞습니다. 일단 사회복지 재정은 소득 재분배일 수밖에 없는 게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누굽니까? 사회적 취약계층들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사회복지 재정이 증가한다는 것은 사회적 취약계층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되니까 소득 재분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회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사회적 위험을 사회적 위험에 대한 부분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복지에서 사회적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잘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사회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회복지 재정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조세가 역진적일수록 소득 재분배 기능이 크다. 누진적일수록, 그죠? 역진적이라면 안 되고. 자, 조세 부담률 낮다. 그죠? 그죠? 낮아요. 자, 이거 5번인데요. 이용료. 이거 지금 이용료는 뭡니까? 민간 재원 중에 이용료가 있죠. 사용자 부담을 얘기해요. 사용자 부담은 연동제, 그 다음에 정률제, 정액제가 있는데, 그죠? 연동제, 정률제, 그 다음에 정액제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건 얘가 제일 크고, 이렇게 가죠? 정액제가 다 제일 낮아요.
자, 이제 이건 틀렸죠. 낫다라고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부장이 이해로 왔네요.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이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은 분명히 나와요. 알았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와요. 어차피 나와요. 어차피. 근데 이제 이번에 21회 때 둘 중에 하나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나온 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든 여기 봐보세요. 사회보험과 이제 민간보험의 차이점입니다. 사회보험 현금급여, 민간보험 현물급여 말도 안 되죠? 사회보험이든 민간보험이든 현금 현물 다 가능합니다. 그렇지? 이걸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얘들이.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아요. 자, 사회보험은 국가공법인, 민간보험 사기업, 그죠? 사회보험 강제, 얘는 임의적 보험, 즉 자율적, 자발적. 자, 사회보험 국가 독점, 민간보험 사기업 경쟁, 사회적 적절성 강조, 개별적 형평성, 그죠?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은 여기다가 사회보험은 개별적 형평성 또는 개인적 형평성과 사회적 적절성 모두를 고려한다면 그것도 맞아요. 모두를 고려하죠. 사회보험은. 그지만 사회적 적절성을 더 중시한다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민영보험은 사회적 얘는 적절성 고려하지 않고 개별 형평성만 고려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제가 요즘 그 일주일 내내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저녁까지 이런 특강을 하다 보니까 지금 목에 지금 쉴 새가 없어서 조금 이렇게, 저는 지금 답답한데, 지금 말하는 게 너무 답답한데, 그래서 혹시라도 그게 느껴질까봐 좀 염려가 되네요. 어쨌든. 자, 보겠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기 이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에 관해서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 이제 사회보험, 공공부조 이런 문제가 어떻든 사회보험, 민간보험, 민영보험, 그 다음에 사회보험, 공공부조인데, 자, 재원 봐보세요. 사회보험, 사회보험료. 이거는 조세. 일반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는 보편주의. 그죠? 대상보험료 정할 때는 선별주의 제도. 맞죠? 맞아요. 자, 권리성. 추상적이고 약하다가 이쪽으로 가죠? 구체적이고 강하다 이쪽으로 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디귿이 옳지 않네요.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죠? 디귿 들어가야겠네요. 이렇게. 근데 일단 이제 기억, 니은 제껴지니까 한번 제껴볼까요? 니은까지. 이렇게 제끼면 일단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그죠? 2번하고 5번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음은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니을이 문제네요. 그죠? 니을 보시면 기억은 자산조사. 맞네요. 그죠? 여기는 기여금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자산조사라. 이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거고, 니을 날라가야죠. 답은 이제 이건데, 자, 여기, 특징. 여기는 사전적이죠? 얘가 사전적. 얘가 사후적. 사후치료적. 여기가 사전 예방적. 여기가 사후치료적. 그죠? 이렇게. 자, 사회보험은 이게 권리성이 강한 이유는 사회보험은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받는다는 이 권리의식이 있어요. 알았죠? 공공부조는 자기가 기여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무기요. 무기인데 국가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혜를 받는다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든 이제 이 공공부조는 이게 이제 그 헌재에서 생존권과 관련해서 이제 그 헌재 판결한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생존권에 대해서 우리나라 헌재에서 이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 그 다음에 법적 권리를 이제 추상적 권리와 이제 구체적 권리설로 나뉘거든요. 네, 추상적 권리설까지만 인정하게 됐었는데 그때 말하는 이 추상적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자, 거기로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제 공공부조는 얘는 비교예요, 비교. 그러니까 기여하지 않고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는 사회보험은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받는다. 권리의식.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럼 여기 여기가 여기에요, 공공부조. 답은 그래서 디귿과 미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빈곤에 관한 설명인데요. 자, 사회적 배제는 빈곤 박탈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나타내는 새로운 접근이죠. 그래서 얘를 신빈곤이라고 합니다. 신빈곤. 그죠? 자, 일단 기억이 맞았네요. 기억이 맞았어요.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그죠? 그러면 뭐예요? 이게 다 날라가네, 벌써? 다 날라갔어요. 자, 빈곤율은 빈곤선 이하의 사람 간의 소득 분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빈곤선 이하는 빈곤 갭이죠. 그죠? 빈곤 갭. 그죠? 빈곤선 빼기 빈곤선 이하의 가구소득. 그리고 모두 다 한 거니까. 자, 니은이 날라가네요. 어차피 니은이 없네요. 그죠? 옳은 건데, 그죠? 어, 어차피 니은은 안 봐도 됐었네요.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디귿이냐 니을이냐인데 니을 볼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평균소득 30%. 30% 맞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을 텐데 참 여기를 바꿔서 여기를. 그죠? 이게 잘 봐야 돼요. 이게 마치 시력검사 하듯이 여기를 바꿔서 여기 중위소득인데. 그죠? 기준중위소득입니다.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의 뭐가? 소득 인정액이, 그죠? 이하에 있어야지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틀렸고요. 자, 그럼 답은 이제 2번인데, 상대적 빈곤은 박탈 지표 방식과 소득 지출 유한 상대적 추정 방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죠? 이 박탈 지표 방식이 바로 파운드샌드 방식으로 이번엔 나왔죠. 그죠? 올해는 상대적 빈곤선을 측정하는 방법에서. 자, 그리고 이제 이거 150번 이것도 그냥 나와요. 어차피 나올 거거든요. 가보세요. 나온다니까. 예. 자, 그 빈곤과 불평등 측정에 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완전 평등 사회에선 누렌츠 곡선이 대각선이니까요. 45도 각도 직선이 얘가 대각선이잖아요. 그죠? 대각선이 완평이에요. 얘가 완평. 그죠? 거리가 멀어진다가 아니죠. 일치한다. 완전 평등이면. 그죠? 일치하죠. 일치. 얘와 일치한. 그죠? 진위계수는 0과 1 사이 값이죠? 최대값 몇? 그 다음에 최소값 0. 그죠? 틀렸고. 자, 빈곤선 이하에 속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빈곤율이죠. 그죠? 갭이 아니라. 그죠? 빈곤선과 실제 소득 차의 격차. 그래서 이제 빈곤선에서 각각 빈곤선 이하의 가구 소득 격차를 반영하고 있는 건 빈곤 갭이죠. 그죠? 다 틀렸고요. 센 지수는 불평등 정도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정도 이렇게만 나왔어요, 얘가. 알았죠? 이렇게만 나왔는데 어떻든 요 정도로만 그냥 알면 돼, 얘는. 센 지수. 자, 그 다음에 근로장려세제입니다. 교대정책이죠, 얘는 이제. 자, 우리 근로장려세제가 우리나라 도입된 건 2006년이죠? 근로기준법이 개정돼가지고 된 게 아니라 조세특례 제한법이죠. 조세특례 제한법이 2006년에 개정되면서 도입되었고 얘가 시행된 것은 이 법 자체는 개정법률은 2008년에 시행됐는데 근로장려금이 최초로 지급된 게 2009년이에요. 그래서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된 것은 2009년이라고 해야지 돼요. 알았죠? 2009년부터 시행됐어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일단 날라갔고 여기. 자, 이거 조세환급금이에요. 맞아요. 1번. 그죠? 예. 자, 급여 신청은 행정복지센터가 아니죠? 세무서예요. 그 다음에 부처 자체가 이제 기획재정부예요, 부처가. 알았죠? 자격 기준에서 근로소득 부양 부모 재산 부채가 빠져야지 돼요. 그죠? 부채가 빠져야 돼. 그 다음에 신청 방식은 신청주의만 있죠. 직권주의 없어요. 직권주의는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직권주의가 있죠. 신청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신청 못할 수 있으니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동의를 구하고 동의를 받고 대신 신청해 주는 게 바로 직권주의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근로장려세제는 직권주의가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이 공적연금 재정관리 방식, 적립 방식, 부과 방식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빈출도로 봤을 때. 자, 적립 방식은 가입자들 각자가 보험료 아닌 겁니다. 자, 보험료를 납부하여 축적한 적립기금으로 자신들의 노후를 보장받는 방식이죠. 맞죠? 그래서 제가 적립 방식은 그림을 이렇게 그리라고 그랬죠? 이렇게. 부가 방식은 이렇게 그리라고 그랬고.
그죠? 이게 이제 적립 방식, 이게 부과 방식. 그죠? 자, 부과 방식은 매년도 연금 재정의 수입 총액과 지출 총액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죠. 이걸 수지 균형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면 여기가 현재의 노령 세대거든요. 자, 여기는 현재의 근로 세대예요. 근로 세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걷는 것이 수입이 되고 여기다가 주는 것이 지출이 돼요.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얘들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수직 균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근데 이제 적립 방식은 여기 청년기, 여기 노년기거든요. 청년기에 걷는 게 이게 수입이고 노년기에 주는 게 지출이 됩니다. 얘들이 같아야 하거든요. 이 같은 것을 적립 방식은 수직 상등이라고 해요. 얘는 수직 균형이라고 매년 걷어서 매년 하게 되는데 수직 상등의 원칙을 고려한다, 하지 않는다. 틀렸죠. 3번이 옳지 않아요. 자, 부가방식 연금제도는 도입 당시 노인 세대에게도 바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신속하게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바로. 적립이 필요 없거든요. 여기는 매년 그냥 현재 노인들한테 줘야 할 총액을 결정해요. 급여액을. 그리고 여기 근로자들한테 n분의 1을 부과시키는 거예요. 자, 적립 방식의 연금제도는 저축 기능을 토대로 하는 거죠. 적립 방식은 강제저축이에요. 강제저축. 아셨죠? 강제저축.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 것 같네요. 건강보험제도에서. 자, 요거는 지금, 건강보험에서는 이론적인 부분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진료비 지불 방식입니다. 그죠? 일단 우리나라는 해인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포괄수가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포괄수가제가 언제 시범사업? 2002년에 시범사업 시행됐고, 얘가 2012년에 시행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2012년에 실시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죠. 포괄수가제. 근데 이제 우리 이제 행정고시 사회복지직 문제에서는 여기까지도 나왔어요. 해인별수가제와 상대가치수가제를 기본으로 해요. 그죠? 해인별수가제와 상대가치수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괄수가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까지 알아놓으면 좋은데 이제 사실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1급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가치수가제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행인별수가제입니다. 여기 이제 개별 의료행위마다 가격을 지불하는 제도, 이게 뭡니까? 이게 행인별수가제죠. 행인별수가제는 질병별로 미리 정해진 일정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 이게 이제 포괄수가제죠. 필요 이상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누가? 얘가, 행인별수가제가 높다. 그러니까 맞네요. 1번. 자, 포괄수가제는 진찰검사 수술, 주사, 투약, 진료의 종류나 양에 따라 가격이 지불되는 게 아니라 얘는 일정하게 지불을 하는 거죠. 그죠? 얘는 이제 오히려 행위별수가제가 이렇게, 행위마다, 진료마다 이제 우리를 지급하게끔 하는 것이고, 총액계약제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행위별수가제보다 의료 절감비 효과는 높습니다. 자, 질병군별로 정해진 비용을 지불하는 것, 이게 이제 포괄수가제죠. 개별행위마다 가격을 지불하는 것, 이게 행위별수가제고요. 포괄수가제는 행위별수가제보다 환자 비용 부담을 낮추죠. 그죠? 얘는 정해진 그냥 비용만 지급하면 되니까. 포괄수가제는 과다한 진료와 진료비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행위별수가제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다 끝났고요. 이제 이어서 내일은 이제 행정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이팅하고 강의 마치고요. 혹시라도 질문하실 분들 계시면 끝나고 오늘은 그냥 제가 나가지 않을 거니까 끝나고 남아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뭐 공부 방법이든 뭐든 상담해 드릴 거니까 자, 그러면 우선 이제 파이팅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